이번 총선 진짜 재밌다. 진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절의 대구 경북은 아니다. 대구 사람은 다 아는 브랜드의 막걸리죠. 아 그래요? 예. 뭐가 달라요? 대구 막걸리는요? 아 이거는 네. 그냥 마시면 안 늙는데요. 여기 가면 네. 안 늙는 동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네.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대구에 살았으니까 유년기, 청소년기의 기억이 다 있는 거죠. 예. 뭐 근데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네. 워낙 많이 달라져서 아, 옛날 느낌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신천대로 있는 그 신천 저 건너편 쪽으로 시내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난민촌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네. 시장이 아니고 제가 네. 맛집을 찾아서 아, 몇 가지를 조달해 왔어요. 네. 소개할까요 쭉? 이게 좀 같이 음식은 드시면- 천천히 나올 건데 네. 우선 대구에 오면 대표 음식이 뭉티기. 뭉티기. 나 처음 들어. 서울에서는 어감이 이거 웃기네. 생고기라 그러는데 소고기. 생고기. 예. 뭉터기로 그냥 이렇게 하는 예. 뭉티기에 뭉터기. 네. 뭉티기. 아이 대구 말이 대구 말로는 뭉티기. 뭉티기. 예, 예, 뭉티기. 어조가 중요해요. 예, 뭉티기. 뭉티기. 그거 지금 가져오셨다고요? 사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뭉티기하고 네. 오드레기. 아, 오드레기. 또 이것도 네. 처음 들어봐. 이것도 처음 그게 들어보네요. 양지머리는 아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양지구이하고 그러니까 차돌백이죠. 네. 양지구이하고 오드레기 믹스인데 그리고 하여튼 오드레기는 그게 혈관이 혈관. 이, 소의 혈관이? 예, 그 염통에서 나가는 아, 그 음. 대정맥 같은 아니 알면 좀 그럴 텐데 하여튼 드셔보세요 이따 그래서 구워서 먹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 대구에서 많이 붐이 일어난 게 무침회. 무침회? 예, 그 대구에서 반곡의 회를 무침회라고. 방곡에. 네, 반곡에 여기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이제 생겨난 메뉴인데 그거는 오징어를 데치고 그다음에 논고동 네. 거기에 무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섞어 먹는. 네. 요 식당 잘 되는 식당이어서 어.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선 식당에서 이런 안주해서 술 한잔 하면서 선거 얘기를 거의 안 한대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에는 보면 몇 달 남아 있으면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얘기하다가 뭐 멱살잡이도 하고 그런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하는데 거의 이야기를 안 한대요 시민들이 선거 얘기를. 그게 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원래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에도 되게 이렇게 유보적이라 그럴까 이렇게 좀 보고 이런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 그게 많다고 제가 들은 걸로는 그래요. 네. 여론조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전국 여론조사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경북도 한 달 전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국민들의 지지가 찬성이 훨씬 높았던 그 검찰개혁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도 찬성이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안 올라갔으며 또 나중에 보겠지만 정당 지지율에도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없냐 그거죠. 저도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이제 절정에 올라갔을 때 양쪽 모두 최대한 결집했던 거 아닐까?
예, 그리고 그 법안들이 처리되고 나서 반대했던 쪽에서는 두고 보자 이런 정서로 그 결석이 유지된 반면 여권 지지층 쪽에서는 아우 됐네 이런 것 때문에 다소간의 이제 그런 정서적인 어떤 격분에 의거한 진영 결집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된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 지난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고착된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다. 여기에 큰 변화를 주기에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년사를 말씀하셨는데 신년사가 어떤 요인이 됐을까요? 그건 이제 저 미미한 변화를 굳이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걸 찾는 거지. 저는 어떤 해석의 잣대를 갖다 붙이기에는 네. 변화의 폭이 너무 미미하다. 교수님이 저보고 전에 다른 프로그램 우리 같이 할 때 맨날 저를 놀리던 그 표현이 있어요.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사항을 섞어서 말을 한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딱 반사. 반사. 오케이. 지금 보니까 되게 궁하신 것 같아요. 구하지. 그러니까 막 네. 그 희망 섞인 그런 진단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영향 없고요. 그 문제는. 그리고 이제 왜 그 근거는 아니, 영향 없다는 그냥 근거. 별 영향 없고요. 그 아무도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얘기하시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분은.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정당 지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지금 박성민 대표께서 어느 한쪽이든 확 무너지는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시민들이. 왜냐면 이렇게 너무 팽팽하고 지루하게 싸움이 오래 가니까 이 국면에서는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든 확실히 승패를 갈라서 뭔가 좀 상황을 확정지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 어느 쪽이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근데 약간 제가 박 교수님 말씀이 이 희망 섞인 그런 진단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제가 눈여겨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정당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비율이에요. 우리 박 대표님이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압도적인 부정적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저는 보수 쪽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를 극복을 해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도대체 이 정도의 압도적인 3분의 2 수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수준에 도달한 이 비호감도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이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꿔내냐 못 바꿔내냐에 따라서 판이 갈리는 거지. 저는 이번 선거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진모 교수의 발언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문제는 보수 진영 자체에서 찾아야 되고 열쇠도 거기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를 분석하는 프레임은 아니고 폭력 혁명이 일어날 때 그걸 분석하는 이론인데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는데 되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 세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해결해야만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널리 인지되었다는 것. 두 번째가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널리 확인되었을 때. 세 번째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시험해 봤는데 안 됐다는 것이 널리 인정될 때 이때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회는 아니고 이제 선거라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그 집권 세력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근데 지금 집권 세력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고로 이자들을 권력에서 몰아내야 돼. 어떻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정말 혁명적인 선거 결과가 나와요. 자유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그러면 이번 이제 4월 15일 선거의 경우에 그 두 가지 조건을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된다는 아까 박 대표님의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한 경우 야권의 보수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려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첫 번째,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문제들이 있어. 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충족돼 있어요. 완벽히 충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첫 번째 지금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네. 격차가 심하다 이런 거요. 어. 주로 삶의 문제와 네. 관련했어요.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안 갖고 있고 능력도 전혀 없는 집단인가에 대해서는 확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수 야당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충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보수 야당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 집권 세력보다는 확실히 의지와 능력이 있어라는 걸 입증해 보이면 혁명이 일어나요. 선거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거의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느 한쪽으로 일어난다면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압도적인 선거 결과 어느 한쪽으로 이게 일어난다면 사실 희망 섞인 거예요. 이거는. 박 교수님은 통수 혁통위원장이시니까 보수의 압승으로 끝나는 혁명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계시고 저는 진보 쪽에 속해 있으니까 이 현 집권 세력과 범진보의 압도적 승리로 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네.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님은 어떻게든 그런 조건 보수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저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진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기를 원하면서 또 편파 중계 방송 활동을 하고 있어요. 편파 중에 본인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네. 거고 실제로 세간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번 선거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두 분처럼 그냥 이렇게 해주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나올 때마다 각자의 희망을 섞어서 해석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느낌은 저의 희망사항과는 무관하게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결판 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닌가요? 생각보다 훨씬 덜한 거죠.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저보다 더 이게요. 네. 지금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조사를 볼 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 낮아요. 저거보다. 그 조건 속에서 개별 사안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 응답에는 그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그 지지도하고 비교해서 보는 게 이제 여론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미우면요, 싫으면요, 네.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어떤 정책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 정도면 뭐 그래도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는 많이 나왔네. 그런 거죠 뭐 이거.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론조사 뭐 전문 식견은 없지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후보가 안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후보로 넣고 찍겠냐고 누구 찍겠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점도 그냥 있죠. 어느 당 그 후보를 점도 찍겠냐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 점도 있죠. 근데 사람을 보지 않고 일단 저렇게 답을 했잖아요. 전국 평균이. 그럼 저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해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서 9% 정도의 그 프리미엄. 예, 선금을
받고 있다. 예, 이미 받고 선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리고 41.3%의 미결정은 왜 나왔냐면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난 후보 결정되고 나면 내 태도를 확실히 할래. 네. 이 표는 읽기가 되게 힘든데요, 사실은. 지금 비례투표를 놓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비례 전문당 만들어서 뭐 비례자유한국당 하니까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성정당이겠죠. 이번에는 뭐 네네. 미래한국당에서 네.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이거는 뭐 그냥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당이에요, 사실상.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네. 나중에 당을 만들고 나면 이제 당적을 분리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나중에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을지 법률적인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그 표를 보면 지금 범진보 계열의 유권자들 사이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보수 쪽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범보수 쪽에서는 정당 지지를 민주당을 하고 거의 40% 가까이.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가 안 정해졌으니까 투표 의사를 안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현재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23%, 18%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범진보 쪽이 쭉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정당 비례투표를 어느 당에 줄 건지 미결정이 확 늘어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갈등 중이에요. 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 30개 중에서 한 개도 못 가져갈 거라는 게 거의 자명해 보여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렇게 되면 민주당에 던진 비례표 중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17석 중에서 나눠 가지는 거는 가져가겠지만 30석의 연동형에는 한 개도 못 가져온다. 그러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가냐? 그럼 저거는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이 확 쓸어갈 거다, 저거를. 그럼 그거를 막으려면 그러면 내가 좀 고민해 봐야 돼. 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을 그대로 비례표를 줄지 아니면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등등의 다른 진보정당에다 이 표를 던져서 차라리 거기서 네. 저 30석의 연동형 비례 의석을 가져가게 할지 이 고민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지금 네. 유보 쪽이 엄청 늘었어요, 제 주변에도. 왜 그러냐 하면요. 이쪽은 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정의당 쪽, 진보정당 쪽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의 저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시도를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안 밝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도 반 가까이가 일종의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정당 방위론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난 찍어줄 거야. 이게 지금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양쪽 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도 다 찍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수 뭐죠? 정당이 지금까지 누리던 부당한 이익의 일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그 지난번 박 교수님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에 지역구 당선자 몇 명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 거의 제로에 수렴했어요. 정당 득표율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소리냐면 그런 파멸적인 선거 결과를 내는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다수당이 얻고 있는 부당한 이익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당선자를 내지 못한 투표자들 과반이 훨씬 넘는 투표자들이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치의 효능감도 떨어지고 이 국민 주권이 평등하게 돼야 된다는 원리도 어긋나니까 일부라도 거대 정당이 가지고 있던 부당한 기득권을 좀은 내려놓자는 뜻의 아니 이 논쟁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표현이 거대 정당을 손해보게 한다 이 표현은 맞지 않아요. 최소한. 약간 덧붙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는 뭐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박성민 대표 말씀에 뭘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박 대표 말씀은 선거 분석가의 시야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진단이에요. 진짜 적합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호남 유권자들이 맨날 영남 출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고향 사람을 못 찍어줘. 왜? 왜 그랬겠어요? 이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선거에서 색깔별로 정당을 표시하고 우세 지역들을 그 색깔로 물들이는 식으로. 그때 1로 3김이 부딪힌 1987년 대선에서 지역별로 색깔들이 빨간색, 파란색 쫙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색깔이 호남 지역으로 딱 갇히고 서울 일부 지역 살아남는 이 그림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게 고립이에요, 고립. 이 고립에 대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포감이 그분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우리 고향 사람을 밀어줘야지 이런 의사표시를 아예 안 해요. 그게 저는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게 영남과 호남의 이른바 여야의 주류 세력이 갖고 있는 정서의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공포감이 지금 결국은 한때 호남으로 완전 고립되었던 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확대돼가는 그 밑바탕이 된 거예요. 항상 목표가 전국 정당이란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하냐면요, 다른 동네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지지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동네, 호남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사람을 밀어줘요.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슬퍼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거를 뭐 전략적으로 분석하면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슬픈 일이라고요. 반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떠냐? 부산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은 그나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후보를 공급해줘서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상당한 수준의 고립을 이미 경험했어요. 색깔별로 딱 표시될 때 자유한국당 색깔이 서울에 좀 몇 개, 강원도에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대구 여기 새빨갛고 거의,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이 파란색, 빨간색이 좀 섞여 있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아직 몇 번 경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립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표를 보면서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그 감정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선거 결과 지도표 표시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색깔이 정말 특정 지역에만 갇히는 그 경험, 그거 되게 뼈아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이 기록하고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2배 정도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유동층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고 가족들끼리 어울려서 와서 선거 얘기를 안 하는 이 풍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저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깊은 고민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보수 쪽이 유리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미리 좌절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봐요. 이 편은 지금 한번 제가 본 좀 감정이에요. 그거를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립에서 오는 느끼는 감정,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더 복잡하실 것 같아. 저는 더 복잡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섞여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랐는데 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또는 이 동네 출신인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과는 단 한 번도 그 정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선거 결과 몇 석을 뭐 어느 당이 차지했냐도 중요한데요. 이 선거 양상은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2016년 총선 때를 생각해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후보를 반도 못 냈어요, 민주당이. 대구 시내에도 후보 없는 동네가 많았고요.
경북 지역은 후보를 몇 명 못 냈어요.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못 후보를 아예 못 구했어요. 낸다. 그래서 여기 대구에서 바로 가까운 그 당시 실세 최경환 의원 지역구 경산청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최경환 의원 혼자예요. 그때 정의당의 30대 젊은 여성 후보가 도전장을 냈어요. 66대 33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후보조차 못 내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태반을. 그 제1야당이 그 당시에. 지금 집권당이 돼서 전 지역의 후보를 다 낼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지역은 떨어질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선거가 전국 선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확률이 99%라는 걸 알지만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또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후보가 전체적으로 깔린다는 점에서 2016년 선거하고는 양상은 많이 다르리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표를 과반을 득표해야 꼭 당선되는 건 아니에요. 또 과거에는 지역구도가 엄청 심할 때는 정말 세종대왕을 공천을 해도 이순신 장군을 부활해서 공천해도 이 지역에서 진보 계열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물만 훌륭하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와 있죠. 그 인물이 훌륭해서 한번 해볼 만한데 구도가 또 보수 후보가 둘 이상 양립해서 그렇죠. 표를 잘 갈라주기만 한다면 행운이 따라준다면 될지도 몰라. 네. 이런 희망을 한 오락이라도 가진다는 것은 네. 구미시장 보면서 그 생각들 하죠.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저는 네. 그래서 진보 계열 쪽 또는 현 여권 쪽에서는 전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기세를 발휘하리라고 봐요. 공천을 자기들이 동원 가능한 최대의 자원을 동원해서 공천을 할 거고요. 네. 공약 지금 이제 오늘 다니면서 얘기 들은 거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 입을 모아 말씀하세요. 네.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 일자리가 삼성까지 빠져나가서 지금 거의 공황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지역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대통령이 좀 이 지역에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고 이런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보수 계열이 유리하지만 자유한국당 혹은 뭐 통합된 보수당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정말 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도 10% 20% 지지밖에 못 받던 그 시절의 대구 경북은 아니다. 이미. 박 교수님은 지금 이제 직접 출마는 뭐 하시는 건 아니지만 혁신통합 이제 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네. 현실 정치 속으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제 정치 안 하는 제가 무슨 말씀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하실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냐? 잘해줬거든. 산업화 초기에 경부수도 깔고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할 때 전부 경상도에 깔았어요.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고 봐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서.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도 연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민주당 기회를 그렇게 싫어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당하고 싸우거든. 내가 박성민 대표 좋아하는데 친하고. 근데 우리 정 박사가 싸워. 그러면 저 사람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그거 말고는. 무슨 이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호남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뭐 다른 지역보다 더 좋아해야 돼. 왜냐면 그 산업화 당시에 완전 소외됐잖아요. 그리고 박 정권이 또 지역 차별을 조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잘해줬기 때문에 이 대구는요 95% 이상의 이제 상주 인구의 95% 이상이 원래 대구 사람이거나 또는 대구와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에서 온 시민들이에요.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역적 연고를 확고하게 가진 도시는 대구밖에 없어요. 광주도 비슷하죠. 광주도 원래 광주 사람과
광주 인근의 전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지에서 온 시민의 비율이 대구보다는 상당히 더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원래 거기 광주 전남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변화가 되게 어려워요.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근데 더더군다나 과거의 한 시대에 이 지역에 잘해줬던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받드는 정당이 여기서도 거의 지배적인 정당으로 수십 년 군림해 왔죠. 이게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저는 이걸 끊어낸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안 끊어진다고 네네. 봐요. 그래서 그 이제 TK 정서라는 게 뭐냐 하면 표현 형식은 여러 가지예요. 뭐 과거에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자부심이 있었다. 뭐 우리가 산업화의 견인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결국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한 신이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큰 틀에서 변화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반곡의 반곡에는 무침회. 지역 이름이래 그냥 지명. 지명. 그 동네에 어떤 이 식당을 하던 분이 네. 이렇게 좀 기발하죠. 오징어하고 논우렁, 논꼬동 그걸로 무채랑 뭐 미나리랑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되게 창의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징어가 잘 구해지나요? 사실 내륙이라서 동해안 쪽에서 온 동해안 거죠. 쪽, 굉장히 대구 음식이라고는 좀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바닷가. 그냥 바닷가 냄새가 적어도 무시무시하게. 1970년대 이후에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박정희 못 대통령 먹으셨고. 칭찬 한번 할게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이 많이 나는데 해안 인근 지역에서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리고 내륙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단백질 공급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국민 영양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1970년대 그때가 초반일 텐데 얼마 전에 철거한 한국냉장 그 창고 있잖아요. 저 노량진에 얼마 전에 폭파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철거해서 거기를 센터로 하고 전국 5대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형 냉동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얼린 오징어나 얼린 명태나 네. 이거 동태죠. 이런 위생적으로 말하자면 위험이 없는 냉동 수산물들을 만나게 됐어요. 혁명적이겠네요. 저 이제 당시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사를 봤어요. 자료를 보고. 많은 걸 받으셨네요. 네. 이전에.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륙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요리를 네. 만들 수가 없었어요.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안동에 강고등어 뭐 맞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유명한 네. 거죠. 그게 다 염장이었어요. 네. 해산물 이런 거 다 염장이었는데 그 대형 냉동고를 보급한 국가의 정책. 그게 식생활의 혁명을 갖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맞는지는 몰라도 이걸 보니까 그 지금 오징어 적어도 냉- 70년대 이후에 생겼구나. 냉동. 박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이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첫 번째 본 거는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거의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뭐 심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보면 찬성이 48.8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다음에 반대 저거는 또 대통령 못하고 있다는 거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재밌죠. 예. 그다음에 야당에 표를 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찬성이 또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조금 낮지만 비슷해요. 반대는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이 두 가지 표는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제일 큰 변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다라는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표에서 보수 야당에 표를 줘야 된다는 저 비율을 높이려면, 저게 이제 전국적으로 는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훨씬 높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수 계열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승리를 확고히 하고 그 전국적으로도 좋은 선거 결과를 얻으려면 결국
저렇게 보수야당을 통합하는 거에 대한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저거를 해야지만 첫 번째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나온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든가 야당에 표를 줘야 된다든가 이걸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통합을 할 때는 어떤 통합이 저 효과를 제일 크게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조사해 본 게 안철수계까지 포함한 중도 보수 대통합이 답이다. 답이다. 이 순서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알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조금 전에 그것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이거 알고 지금 저 혁신통합 그러니까 중도개혁을 중도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러리라고 짐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들은 제가 짐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럼 민주당은 모를까? 알죠. 대통령은 잘 알지. 모를까? 이게 피차 아는 거예요, 네. 지금. 피차 아는 거여서 이제 최근 민주당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 하면 정치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안에서 할 때는 괴로운데 밖에서 이렇게 구경해 보면 이거보다 재밌는 드라마가 없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태섭 의원이 그 공수처법 할 때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요구가 빗발쳤어요. 이해찬 대표가 징계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냥 유감표명 뭐 최고위원이 좀 하고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뭐 이번 공천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를 할 때도 무슨 당 정체성 이런 거는 거의 안 따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승부의 요충이라는 거를 피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 노선 그다음에 공약 인재 영입 이 모든 것들이 중도를 겨냥해서 갈 거예요.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그 당의 정체성을 들어서 뭐 금태섭 의원을 징계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원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되게 묘한 현상인데 왜 뭐 우리 당이 왜 우리는 뭐 선명한 노선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당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조용히 보고 있어요. 이게 아이, 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그걸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지지자들은 저런 목소리를 껴안고 가야 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게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 총선 진짜 재밌다. 저 정도의 기대감이면 이 중도보수 통합의 한 축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안철수 씨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국면에서 보수 중도의 통합에 참여하면 이제 야권을 강화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본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의에 자기가 대의를 받아들이고 나를 완전히 희생시키겠다고 결심하면 할 수도 있고요. YS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는 DJ나 JP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정치인이 세력연합에 참여해서 성공한 사례는 저는 못 봤어요. 예, 그 점에서 안철수 씨가 거기에 참여하는 결단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그 이게 안철 제가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거는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그 그래픽으로 혹시 이거 통편집 안 하시고 나가게 되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대구 경북 지역 조사에 그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비율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인가요? 예. 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네. 받드는 당이고 민주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예. 이렇게 하는 당인데 그 두 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보수가 압도적이라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두 전직 대통령 고인된 두 전직 대통령의 호감도 지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게 뭐지? 그러면 그 비율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 모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라면 모를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고 따로따로 그냥 호감을 느끼는지 여부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저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이게 민주당에도 이 데이터만 보면. 그래서 이 선거는 참 모르겠다.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정당의 우세,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보수 세력, 자유한국당 또는 통합된 보수당의 우위가 확실해 보이지만 그 우위가 어느 정도의 절대적 우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켜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 박사님. 시민들은 이 서로 간의 방향이 달랐고 통치 방식이 달랐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했어요, 이미. 근데 이제 그분들을 개성하는 현실의 정치 세력들은 정말 어떨 때 보면 1.1핵의 타협이나 이것도 없이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불일치 때문에 저는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거대로라면 네. 민주당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잘한 걸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도 없이 인색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보수정당도 노무현의 인간적인 뭐 모습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그거 참 그거 그립다 막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야 한국 정치에도 어찌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저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서 좀 정치 문화의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외의